안녕하세요. 네. 여기 책 나온 거 다 보셨어요? 네. 미륵사상 특강입니다. 오늘 제가 미륵사상 특강을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하게 됐는데, 여기 이제 미륵사상 특강이라 해서 문강술이라고 했어요. 수리부자 할 때 술이에요. 그래서 지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술했다고만 하는 게 논어에 나오죠. 수리부자이라고 하는 게 술이라고 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편의 기말 리포트입니다. 이거 2005년, 2006년 그때 제가 동국대학교 다닐 때 그래서 이제 그 경전, 그 불교 경전의 이해라는 과목하고 그 다음에 화엄학이라고 하는 그 두 과목의 리포트를 낸 건데, 이때 제가 이제 한참 한국 불교사를 연구를 많이 하고 불교 공부를 하면서 삼선도 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을 때에 제가 이제 그 리포트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30 될 때까지 29까지 이제 그 동양학 중문학을 하고 그 석사 과정을 하고 출가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일반 대학을 다녔어도 대학원에 다니던 그 안목으로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과목 한 과목을 들어도 그냥 거저 다니는 것이 아니라 뭐 한번 예를 들면 천태학이다, 화엄학이다, 정토학이다, 뭐 이렇게 선종사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학자의 눈으로 공부하는 사람의 눈으로 그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륵경전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그때 굉장히 그 관심이 많았고, 지난주에 여러분이 그 사진을 통해 가지고 미륵 사상에 대해서 좀 많이 보셨죠? 네. 그러니까 보고 나니까 좀 낫죠? 네. 이해가 좀 되시죠? 네. 우리 주변에 있는 얼마나 많은 우리 한국의 미륵 신앙이 강력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마 이해가 되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런 사상이 우리나라에 생겨나게 됐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미륵경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미륵경전을. 그래서 미륵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사이래로 늘 그 미륵의 이 사상을 담고 있는 미륵 6부작이 있어요. 6부작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미륵 3부경이에요. 미륵 3부경. 그래서 미륵 하생경, 미륵 상생경, 그리고 미륵 성불경, 이렇게 세 가지 경전이 미륵경전을 대표합니다. 미륵이 이 땅으로 하생하신다. 그 다음에 미륵을 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상생해서 도솔천에 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미륵이 어떻게 성불을 하셔서 어떻게 법을 펼치게 되는 그 과정이 어떠한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이 미륵의 모든 것 전모를 밝혀주는 경전이 바로 미륵 3부경입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은 이걸 별로 보지 않아요.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불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가장 왕성했던 사상이 바로 이 미륵 사상이었어요. 뭔가 국가가 한 종교를 받아들여서 그걸 우리한테 체화를 시켜가지고 어떤 그 형태로 정착을 시킬 때에는 국민 전체가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집중하는 어떠한 것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미륵이 이 땅으로 하생하셨으면 좋겠다. 이 땅을 그냥 힘든 이 세상을 불국 정토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어떤 우리 희망이 투여돼야 전국민적인 종교가 되고 사상이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 보면은 뭡니까? 예수가 재림한다. 그렇죠? 예수가 재림한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고 이 땅이 이 고통스러운 곳에서 벗어난다. 뭐 이런 희망 섞인 미래의 지향적인 이상적인 어떤 목표가 있는 겁니다.
우리 불교는 개인적인 생사해탈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생사해탈하는 수행을 해갈 뿐만 아니라 미륵이 와주셨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경전에서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셔서 법문을 하실 때, 법을 설하실 때 보면 모든 화엄경에 볼 때 모든 선신들, 천신들이 다 오시고 모든 꽃과 꽃비와 향기와 음악과 이런 것들이 다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법을 들을 때 완벽하게 법을 들을 수 있는 그 조건과 이 형태가 준비가 완전히 갖추어져요. 벌써 법문 듣기 전에 마음이 다 열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부처님이 오셔서 법문을 하신다 했을 때에 그때 그 법문 들으면서 딴 생각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다 이게. 그래서 개대환희 신수봉행이 나오고 환희 용약이 나오고 그 자리에서 벌쩍벌쩍 뛰고 그 자리에서 다 아란가를 얻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이미 때가 돼서 어떤 그 부처님이 한번 오셨을 때 이 말복 시대에 이 오탁악세에 혼자 수행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데서 수행하기 어려운 거에 비해서 부처님이 오신다? 부처님이 오시게 될 때 이 상황에 있는 이 상황적인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과 이 조건들이 모든 하늘과 땅이 말이죠. 육종 진동이 일어나고 꽃비가 내리고 음악이 들려오고 여기에서 삿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부처님이 나오셔서 설법하신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법신에 있는 근본 마음자리가 활짝 열려가지고 그 법문과 개합이 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은하에 개화한다. 한 말씀 듣고 바로 깨친다 이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는 게 남들 다 욕심 부리고 있는데 혼자 수행하고 고통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신라 고구려 백제가 미륵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엄청난 그 마음의 환희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무래도 제가 이제 새해가 이제 앞으로 입춘이 지나면 경자년인데 경자년이 4.19 일어났던 해가 경자년이고 5.16 일어났던 해가 내년에 신축년이에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간지를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앞으로 우리 불자들은 말이죠. 그런데 끄달리지 말고 우리가 본래 닦아 나가야 될 수행을 같이 해나가면서 한 마음을 모아서 이 국토가 한반도가 미륵 하생이 되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우리 불교계에 들어와가지고 출가해서 동국대학교를 다니면서 첫 번째 주목했던 것이 한국 불교였고 그 한국 불교사를 보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게 미륵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서 통일신라 이후로 아미타 신앙, 관세음 신앙이 더 확장적으로 나온 겁니다. 원래는 미륵 하생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제가 사쪽에 보시면 리포트 제목이 그렇잖아요. 미륵 경전 탐구를 통한 한반도 미륵 하생 사상 고찰한다. 이 땅으로 미륵이 오신다는 사상입니다. 근데 어떤 한반도에 미륵이 오신다라고 하는 근거가 뭐가 있냐? 경전에 입각인 거죠. 그것이 미륵 상생경, 하생경, 성불경입니다. 그래서 성불경이 내용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상생경, 하생경의 핵심 내용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륵 성불경을 좀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쭉 읽도록 하는데 그러면서 이 경전을 통해 가지고 이 경전에 나타난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우리나라는 불용국토다. 우리나라는 원래 불국토였다. 뭐냐?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전불시 가람지터가 있다. 이 가석불 연자석이 있다는 거예요. 신라에. 서가모니 불 이전에 지금 잠시 남방에 인도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셨지만 그 이전에 부처님은 우리 땅에 와 계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남아있다. 이게 삼국유사에 있단 말이에요. 그 황룡사 같은 거, 분황사 같은 게 전불시 가람지터가 있었고 우리가 원래 불연국토다. 부처님 인연이 있는 땅이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서가모니 부처님이 남방에 지금 오셨지만 앞으로 향후에 다음 부처님은 우리에게 오신다. 그러면서 백제, 고구려, 신라가 전부 다
이와 같은 형태의 용화정토를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공부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도 마음에 진짜 이 불교, 부처님 법이 실현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발언을 하고, 우리 불자들이 좀 큰 원력을 세워서 기도를 좀 크게 할 필요가 있겠다. 불자들끼리 밖에 나온 그 뉴스 그 정도 수준의 왈가왈부 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불교를 처음 받아들였을 때 우리 선인들이,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불교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저렇게 엄청난 불교 문화와 사찰과 불교 문화를 이 땅에 정착시켰느냐,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다. 과연 우린 잘 살고 있느냐, 그때에 비해서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느냐, 그런 부분을 저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서문으로는 뭐 딴 거보다도 제가 오늘자로 아마 이제 불교신문에 제가 글이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한 달에 2번. 그래서 제목이 불교신문에서 문광스님의 한국학 에세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 글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신문에 나왔을 겁니다, 아침에.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있는 매번 그 원고 20회 정도 분량을 그 원고를 쓰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런 얘기 할 겁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느냐? 도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며 한국 불교를 모르고 한국학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우리를 모른다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첫 번째 글을 썼기 때문에 요거는 그걸 우리 미륵 경전을 보면서 이걸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첫 번째 에세이의 첫 번째 제목은 백두대간 세계단전입니다. 제가 이거는 뭐 여러분 책이 없습니다. 제가 읽는 걸로 쭉 저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세계단전입니다. 백두대간이 전 세계 단전에 해당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제목을 하나씩 넣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인도 잘 모르는 한국. 한국을 모르는 한국인도 없지만 한국을 제대로 아는 한국인도 없다. 이 말은 10년 전부터 강의 때마다 외쳐왔던 말이자 이 에세이를 쓰게 된 직접적인 동기이기도 하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천자문을 배웠고 출가 전 20년 이상 한학과 동양학을 전공했음에도 원효의 저서 한 권 접해본 적이 없었다. 그 누구에게도 필수적으로 읽어볼 것을 강요받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유교와 도교를 비롯한 동양의 경사자집은 물론 플라톤에서부터 데카르트, 칸트, 헤겔, 니체, 하이데거, 화이트헤드 등의 서양 철학에 이르기까지 나름 다양한 독서를 해왔다고 자부해 왔건만 정작 한국 불교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던 것이다. 중문학 석사를 수료한 뒤 출가하여 새로 입학한 동국대 불교학부의 한국 불교사 수업에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한국인은 한국인에게 한국 불교를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한국 불교의 힘, 퇴계, 율곡, 다산과 같은 조선조 500년의 쟁쟁한 유학자들은 분명히 중국의 여느 석학들과 견주어 조금도 뒤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사고 전세에 방대한 중국 학자들의 인해 전술 앞에서는 왠지 모를 중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태에서의 원효 전서의 일람은 중국학 전공자였던 나에게는 일종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가져오기에 충분한 일대의 사건이었다. 됐다, 이 정도면. 유교가 13억과 5천만 명의 대결이라면 불교는 1대1의 게임이다. 결국 관건은 누가 8,000m 히말라야 고봉 정상의 진여자리에 발을 들여보았느냐의 문제이다. 그래 이제 한국 불교를 공부하리라. 불교는 각자가 되게 하는 가르침으로, 여기에 각자는 각자의 스스로 자자 각자고요. 뒤에 각자는 깨달을 각자, 사람 자자. 그래서 각자가 되게 하는 가르침이므로 1250 아라한이 부처님 한 분을 당해내지 못하는 법이다. 한국 불교에는 위대한 정신의 빛과 문화의 얼이 있었기에 기나긴 역사를 통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한국적 성취를 지속적으로 거둘 수 있었다. 우리 민족에게는 본요에 밝은 지혜가 있었고 본래에 탁월한 선정이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규기는 원칙에게, 법장은 의상에게, 길장은 승랑에게, 중국 축구가 한국 대표팀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공황증과 유사한 모종의 감정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나는 한국 불교가 곧 한국 정신의 가장 중요한 근원이자 뿌리이며 한국 불교를 버려두고는 한국학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도달했다. 여러분 삼론학에 있어가지고 유식학 쪽에
규길의 대사가 있어요. 중국에. 그분이 현장 법사에게 같이 배웠는데 말이죠. 우리나라 원칙 스님이 계셨습니다. 질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하여튼 그게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화엄학은 이 2조 에서 3조로 넘어갈 때 현수 법장으로 넘어갔죠. 그러나 의상 스님이 사형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책을 지으면 현수 법장이 우리 의상 대사에게 책을 보내서 이게 맞습니까 하고 보내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삼론학의 중간학에 있어서도 이 중국의 길장 스님이 말이죠. 우리나라 승남 고구려 승남 대사의 논을 거의 참조를 해서 중국의 삼론학을 다시 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교는 방대한 저술이 많으니까 제가 공부해 보니까 굉장히 열등의식이 좀 생길 수밖에 없고 중화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나 불교는 아무리 인해저술로 학자가 많아도 한 명 깨달은 사람, 그 분야의 최고의 선지식 이 한 분을 당해낼 수 없어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러니까 최고의 경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딱 붙어서 붙으면 우리가 중국한테 지지를 않아요. 최고의 경지들에게 한국에. 그러니까 중국이 13억, 15억 인구하고 5천만 명하고 붙으면 우리가 지죠. 그러나 11대 11로 뽑아서 축구하면 우리가 이겨요. 어제도 이겼더라고. 그죠? 마지막 그 후반 90몇 분 지나서 골 넣어서 이겼더만. 그러니까 오늘 내가 글 썼는데 딱 들어맞게 딱 나왔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전체로 보면은 인구도 많고 땅도 넓지만 우리가 딱 정해진 몇 명만 딱 뽑아서 1대1로 대응하자 그러면 우리가 이긴다 이거예요. 이 속에 한국의 정신이 있고 선정이 있고 우리의 지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한국 불교를 제외하고는 인해전술로 싸워가지고 숫자 많은 걸로 해가지고는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 전체는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반야의 지혜를 갖추고 있다. 근데 그것을 유교에서 가지고만 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다. 우리 불교여야 한다. 그래서 한국 불교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옴파로스 신드롬입니다. 그리스 델포이 박물관에는 배꼽이라는 의미의 옴파로스라는 돌 유물이 남아있다. 여러분 옷 파는 그죠? 이름 중에 옴파로스라고 있었죠? 그게 원래 지구의 배꼽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의 그게 아폴론 신전에 한가운데 이렇게 딱 돌이 하나 있어요. 그게 세계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옴파로스라 그래요. 배꼽이라는 뜻입니다. 제우스가 2마리의 독수리를 지구 끝까지 날려보내서 세계를 가로질러 지구의 중심에서 만난 장소가 바로 아폴론 신전이었다는 것이다. 거기에 돌을 딱 놔둔 거예요. 이때부터 지구의 중심을 상징하게 된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은 제우스의 시대가 열리게 된 증표이자 고대 시대의 가장 중요한 신탁의 성소가 되었다. 이게 지구의 중심이니까 거기에서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는 거죠. 이게 신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뭘 물어보러 갈 때 딱 지구의 배꼽 중심에 가서 하는데 그 표식으로 나타낸 돌이 옴파루스라고 하는 돌이. 그게 지금 델포이의 박물관에 지금 있어요. 그리스에 가면 그 사진도 다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의 중심이다 이거죠. 선언한 거죠. 이처럼 자신의 국가나 지역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를 옴파로스 신드롬이라고 한다. 중국이나 일본도 국명 그대로가 나라의 중심 그리고 태양의 근본이라는 뜻이고 지중해라는 표현 역시 그러하다. 땅의 중심이 되는 바다 이 뜻이잖아요. 지중해도 전부 자기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구상에는 수많은 중심혈들이 존재한다. 우리 몸에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이 있고 이를 확장하면 7 차크라가 되며 이 밖에도 수많은 경혈과 나디라고 있어요. 나디가 존재하듯이 지리학상에도 많은 진혈의 땅들이 존재한다. 세계사를 장식했던 많은 국가들은 이러한 혈자리에 존재했던 곳으로 시절 인연이 도래함에 따라 그 기운을 무한 발산했던 것이다. 지금은 조그만 나라인 이탈리아나 몽고도 로마 제국과 대원 제국임을 자랑했던 때가 있었고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적이 있었다. 러시아는 소련이라는 거대 국가였던 적이 있었으며 이웃나라 일본마저도 러시아, 청, 조선에 만족하지 못하고 태평양의 미국, 하와이까지 진출하고자 했던 때가 있었다.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G2로서 세계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듯 세상의 기운은 돌고 돈다. 영국 철학자 러스크는 역사는 모든 민족에게 기회를 준다. 그러나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는
않는 민족에게 역사는 반드시 무거운 심판을 내린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에게도 반드시 세계의 중심이 될 기회가 한 번은 오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러한 시절이 도래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 이를 맞이해야 할지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 단순한 신드롬이나 증후군으로 허망하게 명멸해간 국가가 역사상 너무도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걸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기운이 도래했을 때 그걸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올바르게 세상에 펼칠 것이냐. 이웃 나라에 가서 전쟁이나 일으키고 그 제국주의를 해서 다른 나라에 고통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될 거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백두대간은 세계 단전이다. 이 마지막 주장이 그겁니다. 2005년 동국대 고영석 교수는 한국 불교사 연구소를 열어서 문학사학 철학이라는 개간지를 발간하면서 기념사를 부탁해왔다. 나는 기념사를 대신하여 문사철 대일통찬이라는 한시 한 편과 백두대간 세계 단전이라는 휘호 하나를 써드렸다. 이는 대한민국 백두대간이 세계의 단전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당시 처음으로 만들어 써보았던 문구이다. 지금 쓰고 있는 이 한국학 에세이는 15년 전부터 구상해왔던 한국 불교와 한국 사상에 대한 그간의 연구와 사유를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은 최치원은 동국과 동방을 적극적으로 긍정했던 인물이다. 동방은 오행으로 볼 때 목방, 나무, 목방이자 인방, 어지린자요. 인방으로 분자지향이자 해가 뜨는 장소이다. 중국 중심적 사유에서 비롯된 동쪽 오랑캐라는 의미의 동의를 긍정했던 것이 아니었다. 중국이 스스로 세계의 중심이라고 주장했지만 중심의 개념은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지리적으로 대륙의 극동부에 위치한 것이 명확한 우리나라 해동은 해가 뜨는 나라로 시작과 창조의 땅이라는 것이다. 즉 지정학적으로 중국은 우리 동국에 비해 서국일 뿐이며 우리는 해가 뜨는 나라요 중국은 해가 지는 나라라는 것이 최치원의 주장이었다. 원효가 항상 자신의 이름을 해동원효라고 썼던 것은 바로 이러한 동방의식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며, 최치원이 중국 유학파임에도 불구하고 중화주의에 물들지 않고 동방학종임을 자임했던 것은 동방의 학의 종주다. 자기가 이렇게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참조해야 할 한국학의 선구적 모범이라 할 만하다. 한국학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한국에 관한 인문, 사회, 자연, 과학 분야의 통합적 연구로 한국 및 한국 문화의 성격을 규명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을 말한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학에 대한 정의는 학문적으로 명확하게 정립되지는 않은 실정이다. 앞으로 우리가 그 내실을 채우고 가꾸어 나가야 한다. 현 시점에서 한국학을 강조하는 것은 자국 중심주의와 국수주의를 부추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의 중심임을 선포했던 거의 모든 국가들은 조화와 화합을 멀리한 채 전체주의와 군국주의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전철을 밟지 말고 문화강국과 미학대국이 되어 세계의 정신문화에 기여해야 하겠기에 문화연구를 중심으로 한 한국학을 하자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는 한류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음악, 영화, 드라마에 열광하고 있다. 하지만 그 저변에 함장된 한국 정신과 한국 사상을 물어오면 명쾌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한국인이 많지 않다. 한국인에게 면면이 흘러오고 있는 문화적 심층 구조와 특수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한국 불교에서 그 내면의 심층 구조를 추출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인이 한국을 바로 알고 한국 문화의 힘을 자각하는데 막내지간의 역할을 하고자 한국학 에세이 길을 한번 떠나볼까 한다. 이렇게 했어요. 마지막에 막내지간은 매실을 멀리서 한번 바라만 봐도 갈증이 해소된다. 그죠? 입에서 침이 나와가지고 갈증은 조금만 해소된 그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타너 스님이 그 서문에서 많이 썼었단 말이잖아요. 저도 그걸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한 번 정도는 세계 문명의 중심이 되는 날이 올 거다. 그런데 기원으로는 오고 있는데 한국인은 한국을 모른다. 그래서 이 한국학을 다시금 천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 불교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백두대간 세계단전이라고 제가 쓴 한자 서예를 15년 전에 썼던 걸 신문에 냈습니다. 그래서 불교신문에 원래 60주년이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하나의 이 불교신문 6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국 불교의 새로운 힘을 내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하는 형태로 그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서 제가 이제 앞으로 많은 한국에 관련된 유교, 불교를 초월해가지고 말이죠. 모든 그런 내용들을 한번 1년 동안 연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문을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한국의 사상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첫 번째로 여러분이 이제 미륵 사상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미륵 사상. 우리가 화엄 사상이나 선 사상이나 이런 걸 많이 접하셨지만 이런 미륵 사상은 잘 보지를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미륵 경전을 보겠습니다. 일단 미륵 성불경이 내용이 제일 많고 풍족하니까 53쪽에 말이죠. 미륵 성불경을 한번 제가 쭉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쭉 보시면서 중간중간에 오늘 이게 미륵 성불경을 다 보는 거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자로, 이거는 성불경의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문 파일을 안 올렸는데 나중에 저기를 하기도 하고, 이게 지금 여기 나오는 미륵 경전은 말이죠. 번역도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사실 보면. 그래서 한글 대장경, 상생경, 하생경은 한글 대장경에 있는 걸 그냥 실었고, 미륵 성불경은 이종익 박사, 이종익 선생의 그 번역을 실었습니다. 근데 언젠가 한 번은 우리 미륵 삼부경을 다시 한번 다 제대로 번역을 하고 주석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륵 경전을 잘 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안 보셨죠? 예. 그렇게 미륵 경전, 미륵불 해도 봉은사에 가면 미륵불이 서 있고 해도 미륵 경전이 뭔지 한 번도 안 보셨을 거예요. 이렇다예요, 우리가. 우리가 공부 어루하게 합니다. 제대로 한 번도 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여기 보시라 이 말이에요. 미륵불이 어떤 불인지 한번 보시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쭉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간혹 설명을 하지만 최대한 빨리. 그러니까 여러분 한문 한자 가지고 그냥 번역하면서 이렇게 보면 몇 달을 걸쳐서 이거 한 걸 볼까 말까 할 거예요. 그러지 말고 쭉 읽으면서 미륵 경전에 나타난 미륵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각인을 시키셨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